이 앞에 마시멜로가 하나 있다.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 더 준다. 이 아리는 어떻게 했을까? 보통은 먹어요. 참는 애들 별로 없고 이렇게. 하지만 저기 어디야? 내가 마시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안 먹고 말겠지. 그런 이야기들. 이거는 그 어린아이들 심리 테스트하고 자기 통제력에 대한 관련 실험이었었는데 보통 견디는 애들은 어떻게 견디냐면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 눈앞에 있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좀 견디기 쉬워요. 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천천히 살펴볼게요. 비판적인 읽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비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쁜 점, 막 욕하고 비난하고 보통은 비난한다를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에 사용된 내용가 정확한지, 자료가 정확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필자나 주장의 의견이 타당하며 공정한지를 따지면서 읽는 것. 말 그대로 적절성을 판단한다, 타당성 판단한다, 공정성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에서의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 균형이 잡혀져 있다 이런 것들.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 글 읽기에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 필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거나 생각이나 관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이상한 얘기하고 헛소리 하는데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그럼 얘 얘기하는 게 뭐야? 라는 걸 판단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해줘야지. 독자의 자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필요하겠죠?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글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 방법을 판단해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 내용이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얘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는 중요하겠지. 자료의 적절성 비판하기.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가? 진짜 제대로 된 자료인가?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가? 자료들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가? 주장과 근거로서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근거의 적절성 비판,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충실한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주장의 타당성 비판하기. 이쪽에는 그나마 제일 신경 쓸 거는 여기에 타당성 비판하기 이 부분이죠. 주장의 타당성 비판하기. 한 개의 사례로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진 않은가? 자기의 입장에 이로운 한쪽 면만 부각하고 주장하진 않는가? 논리성이나 합리성보다 외부의 권위와 정서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아, 나는 잘 모르겠고 여기 이 아저씨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맞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글에 나타나 있는 형식을 비판합니다. 잘 썼나? 글의 전개 방식, 단어, 문장 사용, 표현 방법, 글의 목적, 유형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뭐 됐어. 밑에 가치관이나 이념 비판하기. 요거는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죠. 글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필자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의 용인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사회의 상식을 비춰서 그래 그 정도는 받아들여 줄 수 있어. 당시 사회 문화 이념이 인류 보편적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 옳은지, 수용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후려쳐서 이야기하면 비판적인 읽기 따져서 읽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 무엇을 따질 겁니까? 요러요러한 것들 따질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인 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1, 2, 3번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딱 2분 시작할게요. 1번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판적인 읽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글의 정확성 파악은 분명히 해야 되지. 필자가 내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자료가 사용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겠지.
필자의 관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오케이. 답은 5번인데요. 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비판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숨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거니까 얘는 비판적 읽기가 아니라 무슨 읽기다? 추론적 읽기다. 네, 선뜻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답이죠. 그래서 답은 5번. 2번 보러 갈게요.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괜찮아. 근거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괜찮아. 출처에 상관없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우선적으로 따진다? 아니에요. 출처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인지는 중요하지 않나?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충실한지, 필자가 자기 입장에서의 이로운 한쪽 면만 부각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얘는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5번 괜찮죠. 2번의 답은 3번. 글을 읽을 때 보기와 같은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기와 같이 당대의 사회 문화적 이념이 인류의 보편적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3번 이야기인 거죠. 밑에 답 나와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글에는 당대의 사회 문화 이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 글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회 문화 이념을 파악하여서 그게 지금도 맞는 이야기인지 먹힐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는 판단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집에서 뭐 혹시 동물들 기르는 거 있어요? 그래요? 아, 나 요즘 고양이한테 꽂혀가지고 너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근데 늘 키워보고 싶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하고 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먹는 동물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이 글에는 그러네요. 전제가 있죠. 동물에게도 지위가 있으므로 밑줄 바로 이게 이 글을 쓴 아저씨가 생각하는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복지를 누려야 하고 인간은 마땅히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어야 한다. 복지를 누려야 하고 인간은 마땅히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 논설문이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의 내용이 주장이고 앞부분의 이야기는 전제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의 목적은 뭐예요? 주장하는 거야? 아니야.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입니다.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 얘를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자는 먼저 동물 권리 운동가의 노력이 동물의 전통적인 견해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동물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동물은 기계 같은 거다. 동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충돌한다라고 하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지를 제시합니다. 아저씨는 요 글을 쓴 필자는 동물의 권리 운동가의 노력을 좋아하고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요거 좀 문제가 있다. 동물은 기계가 아니다. 동물도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 그런 얘기 해줄 거예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지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 그런 다음 동물 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동물의 복지를 지켜줘야 합니다라는 사람들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이건 내용이 뭘까?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복지의 개념, 복지를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 훌륭한 복지의 개념을 차례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중간. 마지막으로 필자는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보호해 줘야 되겠죠. 밑에 어이없게도 동물에 대한 복지를 법으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히틀러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니? 네. 사실이에요.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논리적이고 당연히 설득적이겠지. 필자는 요 포인트가 중요한 말이네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겠지 아니라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라.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 복지는 인도적인 차원이나 동물과의 관계 정립 차원에서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동물 복지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한 얘기니까 밑줄이겠죠.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인간은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동물 복지는 인간, 동물의 소극적 욕구를 고려해서 소극적 욕구라는 건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은 보장해 주세요. 이게 소극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얘기, 이 글의 특징,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답의 형식, 동물 복지에 대한 필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대요. 나올 때마다 체크할 겁니다.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은요,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건데 서론에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서론,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얘네들이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전통적인 아저씨들, 그 다음에 동물 복지가들 각각의 주장을 조금씩 얘기해 줄 거예요. 본론에서는 근세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며 동물의 관점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소극적 욕구를 고려해서 앞에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동물의 소극적 욕구. 소극적 욕구라는 말이 어려우면 최소한 이건 해주세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결론에서는 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동물 복지는 인간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는 것들. 서론, 본론, 결론. 잘 구성되어 있는 논설문이다. 라는 것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91페이지 2분 동안 꼼꼼히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본문 들어갑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글의 종류 논설문이라고요. 논설문이니까 당연히 필자의 주장을 파악해야 되겠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아야 되겠고 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 글쓴이의 주장을 상식에 비추어서 수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한다라고요. 타당성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글쓴이의 필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 그게 바로 비판적 읽기에 해당되는 얘기다. 필자 소개 패스. 배터리 닭장 사유. 산란기 한 마리를 A4 용지 절반 크기에 가둔 다음에 산란 능력이 떨어져 도기장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2년간 끊임없이 안락기를 강조합니다. 이거 동물 학대래요. 그래서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계란 같은 거 사러 가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초를 먹으며 자유롭게 먹이를 먹은 계란, 뭐 달걀 계란, 아무튼 뭐 계란 이름이 겁나 길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교과서 날개 달기. 요거는 미리 보고 갈게요. 오늘날의 공장식 농장. 생명체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공장식 농장 출현 밑줄. 도대체 왜 나오게 됐습니까?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겼던 철학적 관념이 근대에 이어졌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 기계야.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어때?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법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 학대하는 것들 보면 어쨌든 인간에 비해서 약자인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저게 조금만 더 내비두면은 저러한 폭력성을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론 부분.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생각,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생각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써야 되겠네.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학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라고 동물 권리 운동가가 알려주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 고기 먹을 때 무조건 맛있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학대하면 안 되겠는걸? 내가 하는 행위가, 고기를 먹는 행위가 동물을 학대한 거의 결과야. 그러면 충격받을 수도 있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2012년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내용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배터리 닭장이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화살표 해놓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 견해, 꼬불꼬불 밑줄.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대 화살표. 전통적인 견해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지.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면서 뒤에 대답을 해주겠죠. 아, 문답을 통해서, 문답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질문이니까 질문을 바탕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뒤에 나온 관심을 유도하고 뒤에 나오는 필자의 주장을 강화해주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은 동물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올려드릴게요.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질문을 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죠.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여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까요? 뭐라고?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동물에 대한 전통적 견해.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습니다.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에다가 밑줄,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기계. 자동차 운전하면서 아, 얘 너무 이렇게 힘들게 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하진 않잖아요. 근세에 이르러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 동물 복지는 사실상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 입장에서 해보면 아주 나쁜 아저씨죠. 데카르트에다가 세모. 동물은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떠한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기계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왜? 기계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동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러한 경향은 동물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식 농장의 출현에다가 밑줄. 도대체 왜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동물 복지는 사실상이 없고 그러니까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또 화살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 주장처럼 근데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가 있지. 아 그냥 걔 소리 지르는 거지 진짜 고통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렇지 걔네가 우리한테 말해준 건 아니거든. 아 아파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 행동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 것인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 어떤지 몰라. 근데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도 몰라. 근데 왜 사람은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해? 글 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괴로운 걸 우리는 몰라. 근데 괴롭다라고 생각해 주잖아. 그러면 동물이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도 괴롭다라고 생각해 주라고. 됐을까?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얘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약속에다가 밑줄. 어떤 내용? 최소한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동물에게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말 중요해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도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다. 바로 이 합의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야지. 동물은 왜 복지가 있어? 동물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밑에다가 써야 되겠죠. 동물도 감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복지가 있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복지에 신경 써줘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다음 페이지.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 그 내용 뭐예요? 동물도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 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가 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본문 2. 복지라는 것은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봐요. 복지를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복지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진실,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글쓴이는 복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복지라고 하려면 진실, 자유, 아름다움처럼 복합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사회에 대해서. 그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복지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이만큼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 이만큼 누리고 싶어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요만큼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복지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핵심 속속 배터리 닭장이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거지. 배터리 닭장 엄청 살벌한 학대 행위죠. 유럽연합에서에 사라졌습니다. 동물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물은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닭장이 사라진 겁니다. 근세의 동물에 대한 영향. 근세 이전에는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동물 복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데카르트 동물은 마치 뭐와 같아서 시계와 같이 아무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닭이다, 닭이다, 생명이다. 이게 아니라 닭이다, 알 낳는 기계다.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복한 상태 옆에다가 괄호해놓고 뭐라고 쓸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 추상적인 단어들처럼 하지만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 옆으로 와서 4번 데카르트 계속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시라고 세모 표시해놓고 있어요. 글쓴이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쓰고 기다려. 뭐라고 쓰면 돼요? 데카르트는 동물을 기계처럼 여겼다. 동물을 기계처럼 여겼다. 이러한 데카르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에 미친 영향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는 알 낳는 기계다. 알 낳는 기계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글에 제시된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날에 미친 영향을 썼을 때 직유법을 쓰라고? 나도 모르게 직유법 쓰고 있네? 기계처럼.
구체적인 사례, 공장식, 농장. 다 들어갔네요. 얼레벌레. 위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옆에 확인해 봅시다. 1번 동물 권리 운동가들 동물에게 복지를 챙겨줘야 한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니까 오케이. 근세 이전까지 서구에서는 동물을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동물의 복지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공유되는 생각이다. 괜찮죠? 동물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동물을 모릅니다. 답은 5번이겠네. 복지는 대상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니에요. 위에 나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1에 5번. 2번. 이 글의 필자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정답 3번. 그럼 우리 이제 찾으러 갈까? 예시 어디 있었어요? 예시. 그렇지. 배터리 답장. 여기에다가 체크. 배터리 답장. 예시. 정의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복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95페이지. 여기. 본론 2의 둘째 줄. 정의. 여기에 쓰여져 있죠. 옆에 학원 이사. 1년까지 잠들었는데. 자, 그 다음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뭐예요? 배터리 답장. 데카르트는 뭐 어때? 당연하지. 그렇겠죠. 이 잔인한 자식.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과 배치, 반대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겠죠.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의 상징이다. 그렇지. 답은 5번. 동물 권리 운동가의 노력으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아니에요. 유럽, EU에서 사라지게 된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또 여기에서도 왼쪽에 딱히 볼만한 거 있을까? 오케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있고. 그렇지. 자, 왼쪽 살펴보러 갑시다.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그래, 좋아. 동물 복지를 보장해주자. 무엇을 고려해서? 필자는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동물복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다가 어디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나 쓰고 있다. 열거.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필자가 제기하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물복지의 기준이 누구의 입장에서의 마련되어야 하는지 누구의 입장? 당연히 동물 입장. 동물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쟤한테 좋은 것 같아. 내 가치관이 이러니까 우리 집 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 마치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채식주의자야. 우리 집 개도 채식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밑에 동물 보호와 관련된 명언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동물의 복지는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동물의 복지는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요게 일단 글 전체의 주자고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동물 복지를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인간과 동물은 관계를 바람직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동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인간이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시작해 볼게요. 그럼 여기 빨간색 밑줄 그을게요. 동물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갈 거니까 역시 물어보고 대답할 거죠. 그러면 Q&A 문답의 방식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인간인가? 동물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까? 밑줄 동물을 기르는 인간. 죄송해요. 동물복지는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되는 거지. 완전 헛소리 할 뻔했네.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역시 인간의 입장.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은 대부분 시간을 작은 우리에서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쟤는 저기 갇혀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들겠다. 역시 인간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의 동물을 판단한다. 1, 2, 3. 하지만 위 생각의 경우, 위의 세 경우 동그라미. 어떠한 경우? 인간의 복지,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판단하는 경우. 모두 위험하다. 왜냐?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가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에게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포획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끊어놓은 거 이유가 글쓴이의 근거. 그렇기 때문에 위의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 다시 정리하자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위의 세 경우 위의 세 경우 모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근거.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 동물 복지 세워주려고 내 입장에서의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나 동물 복지 할 건데. 그러면 해결책을 다오. 해결책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동물의 기준에서 관점에서 판단을 하라. 하지만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는 굳이 개나 아동에게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합니다. 어디에다가 체크를 할까요? 여기에다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라. 라는 것들. 꼭 동물의 생각을 100% 반영해 줄 필요는 없어. 불가능하고. 하지만 기계처럼 생각하지는 마. 지나치게 인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기계처럼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나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딱 중간 정도 생각해 줘. 쉽게 생각하면 그 정도가 되겠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 역시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것을 위해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복지 뭐였었어요? 행복한 거.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복지에다가 네모.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 이거죠.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집 개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주인인데 너한테 많은 걸 해줄 수 없을 것 같구나. 근데 너는 요것만큼은 나에게 꼭 해달라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지. 뭐라고 할까? 밥은 좀 주시고요. 따뜻하게 잠잘 수는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뭐 객검 이런 건 없어도 되니까 그 정도는 포기할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동물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 욕구와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그러니까 소극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적극적인 욕구가 생기겠지. 먹이도 잘 주고 깨끗하게 키우는데 맨날 때려. 그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때리지 않고 그냥 기본 사료만 주는 게 동물 입장에서는 최소한이지. 특히 후자의 욕구, 소극적인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밑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복지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소극적 욕구가.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떠한 동물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쨌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 고기 먹어야 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도살할 거냐? 이러한 문제인 거지. 비록 야생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고통을 최소화합니다에다가 다시 밑줄.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건 적극적인 욕구야, 소극적인 욕구야. 소극적인 욕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다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소극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소극적 욕구와 관련이 있다. 결론.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는다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하죠. 집에서 개 키우는데 나도 모르게 개 발 밟으면 엄청 소리 지르잖아요. 아프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것들. 집에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꼬리 가가지고 막 이렇게 꼬리 내가 막 흔들고 있으면 짜증내면서 나 핥히잖아요.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지. 특히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대한 확신이 덜 들 수는 있다. 그렇겠죠. 우리 집 강아지 내가 개를 밟았는데 세상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는데 저게 그렇게까지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동물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할 수도 없다. 진짜 아프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장난으로 개 발 밟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얘가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가. 얘 밟히는 거 싫어하는구나? 왜 싫어할까? 아프니까. 걔도 아픔을 느끼는구나? 고통을 느끼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 바로 이게 동물복지다.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한 경우라도 도살할 경우 고기를 위해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개고기 먹고 할 때 개 매달아 놓고 때려서 죽이고 그런 게 되게 비인간적이었었던 거야.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은근히 놓치기 쉬운데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합니다. 이게 동물복지의 가치라고 해서 놓치기 쉬운데 은근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서 외울 것도 없어. 근데 동물복지의 가치,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합니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입니다. 뒷부분까지는 밑줄 긋지 않더라도 다시 여기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 인간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밑줄.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왜? 서로의 욕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동물에게 인간이 하는 행위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인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에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원숭이였나? 오랑우탄이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있다가 무슨 그 우리 안에 노끈 있죠. 그 박스 먹는 노끈. 그게 있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그 뭐지? 여기 달려있는 열풍기, 선풍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냄새를 계속 맡고 있더라고. 어. 근데 뭐 그게 재미있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 제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전화해서 신고해 준 적 한 번 있거든. 걔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동물의 복지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의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에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필자의 주장. 인도적인 행위. 사람은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경우라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줘야 합니다. 왜냐? 그거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 빨간색 밑줄, 동물의 복지를 인간이 책임져야 합니다. 옆에 4번 확인할게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 동그라미 누구예요? 난 맨날 못 찾고 있냐? 본론 3의 아단락이죠. 94페이지.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의 개념이 반영되게 뭐뭐 해야 한다. 동물 복지는 어떻게 만들 겁니까?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앞에 말이 좀 빠져 있죠? 요건 안 요것도 그냥 써놓긴 합시다. 써놓긴 합시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동물 입장에서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해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 위로 올라와서요. 역시 1, 2, 3번 1분 드려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쪼아대고 있나? 아닐 거라고 믿어봅니다. 답 찾으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는 사실적 읽기 하는 거네요. 동물복지는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오케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 인간이고 그렇게 해야 인간다운 행위다. 그렇지. 동물의 적극적인 욕구는 뭐 해주세요.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있었어요? 적합한 먹이, 청결한 환경.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복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다?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해줘라? 고통이 없는 거는 아니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요 말을 뒤로 지우고 하기는 해야 돼. 고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하는 것은 인간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거다. 괜찮죠? 밑으로 내려오죠.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복지, 인간이 책임져야 돼. 그렇죠? 동물의 관점에서 마련돼야 돼. 고통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돼야지. 적극적인 욕구를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소극적인 말을 바꿀까? 동물의 소극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5번 틀리겠지. 밑에 3번 사람들이 기업, 인도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인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문제 뭐예요? 동물복지 행위의 가치예요. 그러면 3번 문제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동물복지 행위의 가치. 동물복지 행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답은 5번.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합니다. 저는 이 문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따로 체크해 놓고 이 정도는 꼭 외워주시자 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글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에 필자 자신이 대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갑자기 피곤해졌어? 한 10분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세에는 기계처럼 다뤘는데 동물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동물과 복지가 있다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근세까지는 어땠고
현대에는 어떻고 둘이 서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정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동물의 복지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까? 동물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해 주는 것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 지킬 거는 지켜주자. 필자가 말하는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 훌륭한 동물 복지. 복지라는 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적인 거니까요. 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건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것. 그러니까 훌륭한 복지의 개념이란 요 말 중요하네요. 빨간색 밑줄.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때에는 고통을 최소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다음 3번.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글을 살펴봅시다. 일단 주장이 있는 부분의 밑줄은 긋고 갑시다. 동물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어디가 있어?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이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체크를 합시다. 동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까? 동물. 나에서의 주장은 뭐예요?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해야 하는 겁니다. 밑에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해보고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경우지만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어디가 있을까? 나는 개의 생각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그건 잘못됐지. 인정. 어이구. 여기까지. 인정. 고양이도 채식을 기르려고 하고 있어. 아, 그건 안 된다 그랬지? 나도 인정. 동물원이 애들이 너무 갑갑하다고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어. 그거는 하지 말래. 근데 나는 동물원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렵다. 라는 것들. 밑에 나에 관한 사람 중 어떤 것에 더 판단하는지 인간이 동물 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 어쨌든 동물 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거야. 그래서 난 그거 반대해. 역시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3번은 시험 문제 나오기 조금 어렵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다음에 사용되어 있는 표현 방식을 찾아보고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해 봅시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어쩌고저쩌고 동물 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사례로 적절하다. 비만한 게 어쩌고저쩌고 치아가 부실한 아이를 비만한 게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둘 다 복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적절하다.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도 얘기했고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과연 동물복지는 동물복지를 할 수 있을까? 묻고 답하는 방식, 논의할 형식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정의한다. 개념을 명확히 했다. 적절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윗글에 나타나 있는 시험 문제를 굳이 내자면 윗글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5가 나올 수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죠. 적절하다라고도 했고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보기에 나오면 만든 거다라는 것. 하지만 말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크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마크 베코프의 종 우월주의 극복.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대요. 극복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논설문이고요. 뭘 비판할 겁니까? 종 우월주의를 비판할 겁니다. 극복해야 한다라고 설득한대요. 주제, 종 우월주의는 동물 복지를 외면하는 관점이다. 그렇지. 인간이 그것들, 동물들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쟤네들보다 우월하고 위에 있는데 굳이 쟤네들 복지를 신경 써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위험하다. 극복되어야 한다. 종 우월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개념을 제시하고 정의의 방법 쓰이겠네. 이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어머, 예시도 있나 봅니다. 옆에 가서 또 살펴볼게요. 종 우월주의는 단어 뜻 설명해 줄 거죠.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정의. 인간이 자연과의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라는 기본 원칙에서의 예외라도 되는 듯 인간을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와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태도는 종우월주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었던 것처럼 인류 역시 멸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 인간의 오만 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유동물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들 겁니다. 종우월주의로부터 오만한 태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멸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오겠네요. 결국에 뭐야? 종우월주의 때문에 인간은 멸종할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얘기겠네요.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식지 파괴와 과잉 소비, 개체 과밀과 외래종의 만연,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문제점.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우월주의는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 고등으로 분류를 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인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동물들 전부 다 줄 세워 하등한 동물, 조금 나은 것들, 어류, 조류, 여기 위에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이 밑에 것들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우월주의인 거지. 서열의 최고 단계인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바로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입니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종우월주의는 동물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밑에 세 줄을 요약하세요라고 하면 빨간색 밑줄만 쓰셔도 됩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밑에 나와 있는 1번 별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의 필자가 제기한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크 베코프 씨가 요 글을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도적인 행위다. 결국엔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거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건 참 좋으나 밑줄 종우월주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평가해서 비판할 것이다. 그러네. 동물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았는데 아니야. 너도 사실은 종우월주의자야. 라면서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다. 두굴의 관점 중 동조하는 것을 이념을 비판해 봅시다. 패스. 주제로 모둠토의를 해봅시다. 패스. 옆에 나와 있는 것 99페이지. 나머지 것들은 계속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놨었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3번이다. 그래서 3번은 조금 집중해 주시자. 하지만 이 3번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 있었냐. 그렇죠. 97페이지에 있었던 거니까 똑같은 얘기라서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100에서부터 102페이지까지 7문제 넉넉하게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한 5분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작! 1번 이 글을 읽고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장식 농장의 출현은 동물을 기계처럼 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땡!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물을 기계처럼 여겼기 때문에 공장식 농장이 출현한 거지. 공장식 농장이 출현해서 동물을 기계처럼 여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앞뒤 관계가 인과관계가 박혀 있으니까 1번이 다르지. 동물복지 개념은 근세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배터리 농장은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공유된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동물복지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소극적 욕구. 2번 문제 보러 가죠.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은 필자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례를 제시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해.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죠. 비판적인 읽기.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 거냐 이것도 비판적 읽기지. 동물복지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독자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파악했어. 얘도 어떻게 해요? 비판적 읽기가 아니라 추론적 읽기지.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었구나 라는 것들.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숨겨진 이야기는 이거였겠구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낸다. 추론적 읽기. 사람이 동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필자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 행동을 보면 고통을 느낄 수가 있잖아.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그것도 비판적 읽기죠.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필자의 가치관은 가족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가치에 비춰볼 때 인정할 만하다고. 그래 너의 이야기 주장을 수용할지 안 할지 그것도 비판적인 읽기죠. 그러니까 5번도 괜찮아. 틀린 건 3번. 결국에 2번 같은 문제는 뭐예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뒤에 나오는 감상적 읽기, 추론적이, 주제 통합적 읽기 얘네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9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90페이지 74페이지 94, 74, 60 60, 74, 90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60, 74, 90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의외로 여기 있는 페이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 했었던 거예요. 지문이 나올 때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밑에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죠. 3번 보기를 읽고 이 글의 필자와 동물권리운동가 데카르트가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태국의 코끼리변으로부터 얻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커피 열매, 사과, 파인애플, 과일과 함께 먹이는데 커피의 쓴맛이 거의 없고 달콤하고 부드러합니다. 키로당 1100달러, 100만, 10만, 100천만, 10만, 100만, 한 130만 원 정도 하겠는데 키로에 세계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코끼리에게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열매를 먹이는 것 자체가 코끼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거 학대일 수 있다. A. 이 글의 필자. 동물을 기계처럼 이용하는 거죠. 동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담겨져 있어. 그렇겠지. 필자와 동물권리운동가 반대하겠죠. 커피 만드는 사람에게서 부정적이다. 그렇겠지. 동물권리운동가는 학대로 얻어진 거라 이를 먹지 말자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겠죠. B와 달리 A는 요 말 무시해 동물복지를 주장하면서 코끼리를 구하여 동물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동물권리운동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B와 달리가 아니라 A, B 모두겠죠. B와 달리 C는 데카르트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오, 맛있네. 라면서 마실 겁니다. 괜찮겠죠. 답은 4번. 4번.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근세와 오늘날의 생각은 어떠한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놨을 때 그냥 근세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물을 기계 취급을 하고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어땠을 거예요? 아니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복지 있다고 생각하고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냥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귀찮아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억에 남으시라고.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굳이 지문 읽지는 않아도 되겠죠. 5번 문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 있어. 동물 복지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물 복지를 실현한 것을 보여주죠. 닭 공장식 그 배터리 농장 없어졌었던 것을 통해서. 1번 탈락. 질문과 대답 방식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and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정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거 아니고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언급해요. 그치, 전문가의 견해 언급한 거 있어. 데카르트. 근데 데카르트가 꼭 동물복지 전문가인 건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되겠고 동물복지의 필요성 강조합니다. 틀리다고 합시다. 통계자료 제시 딱히 하지 않았죠? 동물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는 있어. 대부분 동물은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었으니까. 6번. 기억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기억.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이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 동물복지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 동물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반대해. 라는 것들. 왜? 인간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인간. 정답은요. 5번 되겠죠. 동물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이 기준을 일관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어디 있을까? 페이지 98쪽에 있는 마크 베코프 씨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페이지 98쪽에 마크 베코프.
씨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7번. 작가 알도 레오폴드는 땅 그 자체를 도덕적 영역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윤리, 대지윤리를 주장합니다. 알도 레오폴드, 대지윤리를 주장합니다. 대지가 정복자인 인간을 위해 노예이자 하나의 하인이라는 사고가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느냐. 니들 별거 아닌데 니들 왜 주인 행세하냐? 인간이 토양과 물, 동식물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평범하게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대지윤리가 실현이 됩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의지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때 대지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명 공동체란 대지고 인간은 평범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인간 별거 아니다. 특별하지 않다. 그러한 점이 바로 그의 윤리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하는 생태중심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틀린 것 찾기. 필자가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생태중심적 윤리가 반영되어 있어. 그렇지. 둘 다 모두 인간 동물 모두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 다르지 않다. 괜찮죠? 필자가 말하는 동물복지, 인간이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역할. 그렇죠. 같은 존재니까. 필자가 동물복지를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인간의 윤리가 바탕이 되고 있고 앞에 동물복지 주장하는 아저씨가 전통적인 인간 윤리, 인간이 짱이야, 인간이 맨 위에 있어. 그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죠.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필자와 전통적인 인간의 윤리는 둘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4번.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어떤 채식주의자, 자기중심적이지. 인간중심적이네? 대지가 정복자인 인간을 위한 노예이자 하인이라는 사고, 인간이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 나쁘지 않죠. 필자가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 비판하자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인간 너무 중심적인 것 같은데? 라고 비판하려면 또 비판할 수는 있고. 그래서 답은 3번. 레오폴드랑 이거의 필자랑 그럼 같은 생각이에요?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지. 이렇게. 인간이 동물을 무조건 이용만 하고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게 사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 레오폴드는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한 면에서는 또 차이가 있는 거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 감사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